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학도 못 나왔고 번듯한 직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24살의 중매로 만난 남편과 결혼해서 단칸방에서 시작해 아들 하나를 낳아 키운 그런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랬듯이 나도 내 인생보다 자식 인생이 먼저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그러고 나면 하루가 반쯤 지나 있었습니다. 내 이름 석자보다 형준이 엄마라는 말이 더 익숙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형준이는 어릴 때부터 말썽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불려간 적도 없고 성적표 들고 올 때 고개 숙인 적도 없었습니다. 반에서 항상 5손가락 안에 들었고 선생님들은 늘 형준이는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들이 경찰이 되겠다고 했을 때 나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바른 아이가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건 어찌 보면 순리 같았으니까요. 경찰 시험에 붙던 날 남편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새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소고기 듬뿍 넣어서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축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 참 훌륭하시네요. 경찰이면 노후 걱정 없으시겠다. 나는 그 말이 자랑스러우면서도 괜히 더 조심하게 됐습니다. 자식 잘 됐다고 어깨에 힘주는 부모 꼴이 되기 싫었습니다. 자식 자랑이 혹시나 그 아이에게 짐이 될까봐 나는 늘 한 발 뒤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믿었던 그 바른 아들이 이미 다른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는 것을. 아들은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처음엔 지구대에서 시작했는데 어느새 경찰서 강력계로 옮겼고 몇 년 뒤엔 본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정장 차림이었고 말투도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엄마 밥 뭐야? 하던 아이가 이젠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게 좋으면서도 어딘가 서운했습니다. 내 아들이 너무 멀리 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다들 형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준이가 이번에 또 승진했다며? 경찰 간부면 연금도 빵빵하겠네. 나는 괜히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론 뿌듯했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즈음부터였습니다. 아들에게 전화가 자주 왔습니다. 그것도 밤늦은 시간에요. 처음엔 바쁜 부서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오면 아들은 꼭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물이라도 갖다 주려고 다가가면 갑자기 말을 끊거나 나중에 연락할게요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 일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긴장한 얼굴, 날카로운 눈빛.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형준아, 무슨 일 있니? 내가 물으면 아들은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일이 좀 바빠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투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의 형준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자식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요. 남편도 눈치를 챘는지 가끔 말했습니다. 형준이 요즘 왜 저래? 나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바쁜 거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원래 그런 거야.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한 번만 더 물었더라면 어땠을까요? 형준아, 엄마한테는 말해도 되라고 한마디만 했더라면요. 하지만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으니까요. 부모의 믿음은 때로 눈을 멀게 합니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오고 술자리도 거의 안 하고 월급 꼬박꼬박 집에 갖다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작은 아파트 하나 마련할 수 있었고 아들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남들 보기엔 별거 아닐지 몰라도 우리 부부에겐 피땀 흘려 이룬 전부였습니다. 그런 남편이 은퇴를 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아침에 같이 밥 먹고 산책도 하고 시장도 같이 보러 다녔습니다. 이제 우리도 좀 쉬면서 살자고 했을 때
나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얼굴에서 점점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었고 뉴스에서 경제 이야기만 나오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다 늙어서 어떡하지? 남편은 자주 그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들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데 뭘 그래라고 했지만 남편의 걱정은 깊어만 갔습니다. 주변에서 병원비로 집 팔았다는 이야기, 요양원 가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남편을 조여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디서 책자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실버타운 투자 설명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깔끔한 사진에 넓은 잔디밭, 웃고 있는 노부부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어때? 여기 투자하면 나중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수익도 난대. 남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반신반의했지만 남편이 저렇게 의욕을 보이는 게 싫지 않았습니다. 설명회에 다녀온 남편은 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 많이 하더라고. 안전하대. 원금 보장된다잖아. 처음엔 소액이었습니다. 몇백만 원 정도.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잘 판단했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휴대폰은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고 받고 나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추가 투자하면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는 말에 남편은 또 돈을 보냈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 적금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면 안 돼?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남편은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조금만 더 하면 된다니까.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점점 말라갔고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면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두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이 무서웠습니다. 마치 천천히 무너져가는 사람 같았거든요. 어느 날부터 전화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추가 투자하시면 수익이 더 납니다라던 말이 지금 넣지 않으시면 기존 투자금도 위험합니다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불안한 얼굴로 또 돈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전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으십니까? 약속한 금액 안 넣으시면 저희도 방법이 없습니다. 댁으로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협박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남편은 전화벨만 울려도 몸을 떨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사기였습니다. 여보, 경찰에 신고하자. 내가 말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고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겠어? 이미 다 들어간 돈인데. 남편의 눈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넣은 거냐고. 남편은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전부 다. 적금, 예금, 심지어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 전부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며칠을 아무것도 못하고 지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형준이한테 전화해보자. 나는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손 벌리는 꼴이라니.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찰인 아들이라면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는 옆에 앉아 그 통화를 들었습니다. 형준아, 아버지다. 할 얘기가 있어서.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투자했던 것, 사기당한 것, 지금 협박받고 있는 것. 말하는 내내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식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한참의 침묵 끝에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판단을 잘못하신 거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위로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돈을 넣으셨어요? 요즘 그런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뺏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도 여유가 없고. 일단 알아서 해보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어깨가 무너지는 게 보였습니다. 평생 가장 노릇한다고 꼿꼿하게 살아온 사람이 그렇게 작아 보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위로의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끝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뉴스를 보거나 한숨이라도 쉬었을 텐데 그날은 그냥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녁을 차려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내가 말해도 남편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불안했지만 억지로 먹이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두었습니다. 그게 후회됩니다. 왜 그때 옆에 앉아서 손이라도 잡아주지 않았을까요? 밤 10시쯤이었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람 좀 쐬고 올게.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남편은 밤에 잘 나가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어디 가는데? 라고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 없이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는 남편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늙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남편은 신발을 가지런히 고쳐놓고 문을 열었습니다. 금방 올게.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은 나갔습니다. 나는 왠지 모르게 불안해서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2번째 전화에서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나는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돌았습니다. 놀이터, 정자, 산책로. 남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지만 현관문은 내가 나간 그대로였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김영수 씨 보호자 되십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경찰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발견됐다고. 이미 늦었다고. 그 순간부터 기억이 조각조각 끊어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부축했고 어디론가 차를 타고 갔고 흰 천으로 덮인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며칠간 보았던 것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게 더 슬펐습니다. 왜 나한테 한마디 없이 갔을까요? 힘들다고 무섭다고 그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내가 뭐라도 했을 텐데. 나는 그날 이후로 금방 올게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사회생활을 크게 하지 않았고 친척들도 대부분 멀리 살았습니다. 그래도 몇몇 이웃들과 남편 옛 직장 동료들이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상주석에 앉아 인사를 받았지만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늦게 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들어온 형준이는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절을 하고 일어서는데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울고 있었지만 눈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슬픔이라기보다는 두려움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나는 아들을 붙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됐는데 전화 한 통 제대로 받지 않은 아이. 원망이 올라왔지만 장례식장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조문객이 모두 떠났습니다. 빈소에는 나와 아들만 남았습니다. 나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갔을까? 나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형준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다 망쳤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나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형준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들, 실버타운 사기친 사람들. 나 아는 사람이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몰랐어. 그냥 사업하는 선배라고 생각했어.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 그 사람들이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거. 아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난 신고 안 했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줬거든. 눈 감아주면 계속 주겠다고 했어. 난 그 돈 받았어, 엄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 아들이 경찰인 내 아들이 사기꾼들 편을 들었다고. 그 돈을 받았다고. 아버지가 거기 투자한 거. 나중에 알았어.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난 무서웠어. 들키면 다 끝이니까. 그래서 모른 척했어. 형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전화 왔을 때도 난 도와줄 수가 없었어. 내가 도와주면 내 일이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차갑게 말한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빙빙 돌았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된 건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평생 바르게 키웠다고 믿었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거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해. 형준이가 내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손을 뿌리칠 힘도 없었습니다. 영정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나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손등에 수액줄이 꽂혀 있었고 옆에는 낯선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장례식장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고백, 남편의 영정 사진, 그리고 쓰러지던 순간 보호자분 오셨어요. 간호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온 건 형준이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체포됐다고, 사기꾼들과 함께 구속됐다고. 며칠 뒤 뉴스에서 그 소식을 봤습니다. 현직 경찰, 실버타운 사기 조직과 유착, 수억 원 수수 혐의. 아들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지만 나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 구부정한 어깨, 고개 숙인 모습.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법은 살아있네. 경찰이 절에서야 원. 나는 그 말들을 들으며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뿐이었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의 슬리퍼가 현관에 놓여 있었고 거실에는 남편이 마시던 찻잔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는 그 찻잔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씻어서 찬장에 넣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어차피 혼자 남아서 뭘 하겠나. 아들도 잃고 남편도 잃고 이제 남은 게 뭐가 있나.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아침 햇살이었습니다.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밥은 먹어야지. 나는 그날 처음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몫까지 살아야겠다고. 아들은 아직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용서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나는 아들을 용서하지 않기로 했지만 나 자신은 살리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식의 성공이 부모의 안전을 지켜주지는 않는다는 것. 자식이 잘 됐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의 사랑은 끝까지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보, 나는 살아갈게요. 당신 목까지.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던 여러분,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셔도 됩니다. 성공한 자식이 효도하는 자식은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이 끝없는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나를 위해 사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번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은빛인 생극장은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응원합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빛나도록 은빛인 생극장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